센터는 느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센터 시대를 처음 연 선수가 조지 마이칸이라고 보면 돼요. 6년 동안 5번의 우승을 이끌면서 NBA 최초로 연주를 이끈 게 바로 조지 마이칸. 그런 상황에서 흥행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흥행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빌 러셀과 윌 체이먼이었습니다. 이게 4대 메이저 스포츠에서 8연패를 한 팀은 아무도 없거든요. 윌 체이먼이 그 룰이 없으면 레이업을 넣습니다. 자유투를. 네, 네 바비큐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 함께했던 세 분 그대로 함께하겠습니다. 옷이 그대로네. 저희 만날 때마다 이렇게 똑같은 옷 똑같은 옷 입고 옷이 만나는 거 없나? 근데 저 세 분 다 농구를 뭐 워낙 좋아한다를 넘어서 그 전문적인 지식들을 갖고 계시니까 이런 농구 얘기를 할 만한 대상과 시간 많지 않죠. 거의 없지 않아요, 최현? 예전에 제가 그 전문 이렇게 해설위원을 하기 전에는 오히려 네. 더 많았었거든요. 왜냐면은 그 동호회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하면 되니까. 근데 지금 오히려 일을 하니까 만날 시간도 적고 말할 사람들도 많이 없는 것 같아요. 특히 결혼하니까 일찍 집에 들어가야 되니까. 예, 만나는 더 사람도 어려워. 제한적일 뿐더러 이 정도의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을 주변에서 사실 찾아보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같은 뭐 동호회 출신들, 커뮤니티 출신들은 예, 오래됐고 예, 저만큼 다 알고 있죠. 어때요, 소닉님도 쉽지 어, 않죠? 저도 어울리는 분들이 굉장히 오래 어울린 분들이 있는데 이분들 중에서도 이제 계속 이제 흐름이 이어지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저같이 이제 관심사에서 좀 농구가 멀어져서 사실 농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갈수록 좀 구하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커뮤니티를 뭐 열심히 할 나이가 아니기도 하고 갈수록 좀 뜸해지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또 메이저리그처럼 우리 선수들이 나가 있다거나 그렇다면 더 큰 관심을 갖겠지만 그러지도 않고 사실 NBA를 꾸준하게 팔로우하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률님은 지금 NBA 구장을 한 20개 구장 가보셨다고요? 네, 20개를 12월 달부로 20개 딱 찍었어요. 네, 대단하다. 20개 갔다 왔습니다. 경기장 딱 기억에 남는 경기장 분위기 이런 것도 딱 생각나는 경기장이 있어요? 팀이나? 이제는 막 되게 오래 돼가지고 근데 확실히 새 구장이 좋긴 좋아요. 네, 새로 지은 구장이 정말 좋은데 그나마 최신식 갔던 게 이제 체이스 센터. 네,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체이스 센터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몇 명 수용하는 데죠? 5만? 한 16,000명 정도. 5만도 안 돼요? 에이 왜 그래 조그만해. 16,000명 정도? 네, 그 정도. 자 어쨌든 그래서 오늘 얘기를 또 시작을 해볼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뭐 센터 얘기도 했고 지난번에 오늘은 빅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것도 시대적인 그 계보들이 있잖아요. 예, 일단 먼저 그 센터라는 말이 어떻게 생겼는가 궁금하죠. 네 알려주세요. 포워드는 뭐고 가드는 뭘까? 아 진짜 그렇게 얘기하니까 되게 희한하잖아요. 근데 알려주세요. 농구가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1891년도인가 19세기 말 우리나라가 대한제국 시대인가 그때일 거예요 아마. 1891년. 네. 그때 그 농구를 시작한 게 제임스 네이스 박사가 시작을 했는데 제임스 네이스 박사가 데리고 있던 반이 한 반에 18명이었어요. 그럼 두 팀을 나누면 9명이겠죠. 9명이 농구를 했습니다. 9대 9로. 그러니까 농구 형태가 지금이랑 달랐겠죠. 그렇게. 당시에 가장 비슷한 스포츠는 축구였어요. 축구 형태로 농구를 했습니다. 네, 가드는 수비형, 수비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풀백들처럼 하고, 포워드는 우리가 아는 축구의 포워드처럼 앞에 나가서 공격하고, 센터는 가운데 있고. 그때만 해도 골대가 공이 들어가면 밑에가 안 뚫려 있었기 때문에 공을 사다리 놓고 꺼내서 꺼내야 돼요. 매번 점프를 했거든요. 센터는 가장 주 임무가 점프를 따내는 거였습니다. 네. 공격은 포워드가 하고 가드가 하고. 근데 이게 당시는 그 미국이 그 교통이 발달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서부에서 농구가 진행이 됐는데 다르게 막 되잖아요. 동부 팀들이 서부에 가봤더니 5대5 농구를 하는데 우리는 그냥 2명, 1명, 2명 이렇게 농구하는데 얘네들은 5명이 우르르 왔다 하는 거예요. 거기에 완전 완패를 당하면서 그거를 이제 올 디펜스라고 올맨 디펜스 뭐 이런 식으로 불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현대농구가 시작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거 그대로
센터 가드 포워드는 그대로 명칭이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사실 센터가 중요하진 않았어요. 키 큰 사람이 왜냐하면 느렸기 때문에. 처음에 농구는 패스 위주의 경기였기 때문에 처음엔 드리블이라는 것도 그 원초적인 그 13개의 룰에 없었거든요. 그 패스를 해야 되는 농구였기 때문에 센터는 느리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졌어요. 근데 그 센터 시대를 처음 연 선수가 조지 마이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앞으로 이번 얘기가 나올 조지 마이칸. 그 조지 마이칸이라는 선수가 NBA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슈퍼스타고 NBA뿐 아니라 농구 역사를 바꾼 센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후 쭉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이 선수는 그 원래는 2m 8cm 당시로는 어마어마한 신장이었어요. 1940년대. 근데 처음에 농구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말라서 마르고 힘이 약하고 키는 큰데 느리기 때문에 감독이 안 쓰려고 했어요. 근데 그 레이 메이어스라는 드폴 대학의 감독이 이 선수에게 막 그 근력 운동도 시키고 뭐 줄넘기 같은 걸 시키면서 운동 능력을 발달시켰고요. 우리가 흔히 요즘도 하는 기본 센터뿐 아니라 모든 선수들이 하는 조지 마이칸 드릴이라는 게 있어요. 그 골대 밑에서 레이업 넣고 반대편 가서 잡고 또 넣고 반대편 가서 잡고 이게 그 조지 마이칸 드릴이라고 하는데 그거의 시초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센터의 움직임을 제일 처음 만든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 선수는 드폴 대학을 그 당시에는 NIT라고 해서 내셔널 인비테이셔널 토너먼트라는 게 NCAA 토너먼트보다 더 위상이 높았던 대회인데 그때 우승을 이끌었고요. 그 다음에 NBA로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NBA가 들어오기 잠깐 전에, 여기서 질문. 네. 위상이 높았다는 게 어떤 의미로 그러니까 위상이 높았다? 더 먼저 생겼고요. NIT는 당시에는 그 메디슨 스퀘어 가든에서 열렸어요. 네. 근데 NCAA 토너먼트는 좀 더 규모도 작았고 캔사스 뭐 시티 같은 작은 데서 열렸기 때문에 당연히 더 NIT가 더 위상이 높았죠. 대회 사이즈나 여러 네, 가지 그렇죠. 면으로 그리고 봤을 때. 그리고 심지어는 두 대회를 같이 나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고, 예, 막 초청되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처음에는 NIT가 위상이 높았고 NIT를 우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선수가 시카고 기어스라는 팀으로 들어가서 농구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 NBA 팀이 아니었죠. 그러다가 시카고에서 하다가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라는 팀으로 갑니다.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도 당시에는 NBA 팀이 아니었어요. NBL 팀이었어요. 이 팀들을 다 우승을 시킵니다. 두 팀 다 좋은 2년 연속 우승을 시키고 그 다음에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가 NBA로 가입을 하면서 NBA의 시대가 생기는 거죠. 그 들어오자마자부터 뭐 리그를 초토화시켰어요. 2m 8cm의 선수를 막을 선수가 그 당시에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뭐 빅터 엠반야마의 등장보다 더한 충격이었던 거죠. 네. 그게 이제 빌 러셀, 챔버린. 그 조지 마이칸이 얘기를 더 하자면 이 선수가 얼마나 영향력이 있는가는 규칙을 엄청나게 바꿨습니다. 이 선수가. 이 처음에는 선수에 의해서 그 우리가 그 페인트 존을 이렇게 동그랗게 생겨서 이게 키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열쇠 모양으로 생겨서 그 두 배를 늘렸어요. 너 이 선수가 워낙 지배력이 크니까. 이 선수가 3초 안에 골 밑에 버티지 못하게 그걸 두 배를 넓힙니다. 그리고 수비 골 들어가는 걸 골 밑에 다 쳐내요. 그렇겠지. 그래서 디펜시브 골텐딩이 생기게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선수가 너무 지배적이니까 상대 팀들은 시간 보내고 2대 0으로 앞서고 있으면 공을 안 돌리고 가만히 있는 거야. 우리가 2대 0 지키고만 이기면 공격 제한 시간이 없었으니까. 아니면은 조지 마이칸한테 지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막 11대 몇 뭐 이런 경기들이 나오고. 그러니까 그때 공격 제한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조지 마이칸 상대로는 다 스털링 게임을 하니까 관중들이 재미가 없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공격 시간이 생기는 겁니다. 24초 시간이. 그러니까 공격 시간까지 만들게 한 농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선수라고 볼 수 있죠. 조지 마이칸이 없었으면 지금 현대 농구가 존재하지 않았겠네. 예, 그러니까 그쵸? NBA 최초의 아이콘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고요. 또 슈퍼맨이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안경을 쓰고 농구를 했는데 클락 켄트랑 약간 닮았다라고 해서 99번을 달고 있는 슈퍼맨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선수고요. 이 선수의 위상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은 그 뉴욕 닉스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이 굉장히 농구의 메카잖아요. 네네. 원정을 봤을 때 그때는 전자식이 아니었어요. 그 수동으로 이렇게 글씨 같은 게 붙이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붙으면 오늘 경기는 뉴욕 닉스 대 조지 마이칸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미니애폴리스가 아니라 사람들은 조지 마이칸을 보러 오는 거죠. 그 정도로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그리고 NBA 최초의 왕조가 바로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인데 49년, 50년 2연패를 한 게 최초고 그 다음에 52년부터 54년까지 3연패 6년 동안 5번의 우승을 이끌면서 NBA 최초로 왕조를 이끈 게 바로 조지 마이칸입니다. 그러니까 NBA의 그 인기를
어떻게 보면 유지를 할 수 없는 리그였던 위기가 있었던 것을 살린 게 바로 조지 마이칸이라고 와.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단하구나 이 사람이. 조지 마이칸 다음은 누구냐? 아마 이 선수의 이름을 못 들어보시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닐 존스턴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닐 존스턴. 닐 존스턴. 예, 이 선수를 만약에 안다면 진짜 제가 NBA 고수로 인정을 할 정도로 이 선수 잘 모르는데요. 이 선수는 신장이 2m 3cm. 예, NBA 드래프트를 받지 못했어요. 왜냐? 야구 선수였거든요. 오. 필라델피아 필리스 예, 마이너리그에서 2년 뛰다가 농구로 전향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 필라델피아 워리어스 입단을 했는데 당시에 그 엄청난 득점원들이 팀에 있었기 때문에 처음엔 두각을 못 나타내요. 예, 그게 누구냐면 조 퍽스랑 폴 아리진 이 두 명의 선수가 이 득점왕 출신이 있었기 때문에 두각을 못 나타냈는데 공격에서 이 조 퍽스는 이제 늙었고 폴 아리진이 한국 전쟁이 나면서 군대에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선수에게 기회가 생겼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득점왕 3회. 우리나라 참전했어요? 예, 폴 아리젠하고 진짜? 예, 조지 아들이라는 득점왕 두 명이 6.25에 참전을 했었습니다. 예. 테드 윌리엄스도 왔었잖아요. 네. 네, 예, 그렇죠. 그런 것처럼 NBA 스타들도 한국전에 그것도 무려 3년 동안 내내 예, 폴 아리젠은 근무를 했어요. 예. 근데 이 선수는 득점왕 3회, 리바운드왕 1회, 그리고 퍼스트 팀 4회, 세컨 팀 1회. 그러니까 이 선수를 빼놓으면 안 되죠. 근데 공교롭게도 이 선수는 무릎 부상으로 7년밖에 뛰지 못하고 은퇴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수는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이름이 뭐라고요? 예, 닐 존스턴. 닐 존스턴. 예, 이 선수는 1956년도 필라델피아 워리어스 우승을 이끈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조지 마이칸의 라이벌이라고도 볼 수 있고 그 이후에 NBA를 이끌었던 선수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공교롭게도 이 선수가 필라델피아에서 나간 후에 얼마 있다가 들어온 선수가 바로 윌트 체인버린입니다. 예. 아 그래요. 그리고 윌트 체인버린보다 조금 몇 년 전에 들어온 선수가 바로 빌 러셀이고요. 러셀. 예, 두 선수가 라이벌리로 이 NBA를 이끌었다는. 뭐 이 선수는 뭐 크게 설명 안 해서 다 아시잖아요. 두 선수가 왜 중요하냐면은 사실 NBA는 그때는 메이저리그라고 보기는 어려운 리그였어요. 관중 동원에도 어렵고 구단들이 적자가 많이 나서 사라지고 막 8개로 줄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흥행 카드가 필요했는데 그 흥행 카드가 뭐였냐면 바로 빌 러셀과 윌트 체인버린이었습니다. 두 선수는 같은 컨퍼런스이기 때문에 정규 시즌에 한 10번 이상을 붙어요. 대부분 다 토요일, 일요일에 집중 배치를 합니다. 왜냐? TV 중계를 해야 되니까. 빅매치니까. 네, 사람들은 이 중계를 보기 위해서 NBA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선수가 흥행에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뭐 50년대, 60년대는 두 선수의 시대다. 60년대 윌 체인버린 60년대 두 선수의 시대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빌 러셀 같은 경우에는 13시즌을 뛰면서 11번 우승을 시켰습니다. 보스턴 셀틱스. 예. 8연패를 기록을 했고요. 이게 4대 메이저 스포츠에서 8연패를 한 팀은 아무도 없거든요. 예. 그 뉴욕 양키스도 못했던 일을 해내는 거죠. 예. 8연패. 예. 거의 한 데케이드, 보통 데케이드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10년을 한 데케이드의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자기 프로 생활을 거의 우승으로 그냥 보냈네요. 그렇죠. 13시즌 중에 11번 우승했는데 한 번은 부상으로 뭐 제대로 못 뛴 시즌이었고 그 나머지 한 시즌을 우승한 게 이제 윌트 체인버린이었고 어떤 종목도 그런 선수 없죠. 그럼 없죠. 그래서 그 스포츠 일러스트레이티드라는 잡지에 다 아실 거예요. 그 잡지가 20세기를 마무리하면서 각 분야 뭐 최고의 선수를 뽑았어요. 거기서 빌 러셀이 뽑힌 거는 20세기 최고의 팀 플레이어. 네, 여기에 빌 러셀이 뽑혔습니다. 그 표지 사진에 반지를 11개를 손으로 이렇게 움켜쥐고 있는 사진이.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 다음에 빌 러셀을 뽑은 거야. 르브론은 저리 가라야. 대단한 사람이네요, 진짜 빌 러셀. 그럼요. 그리고 빌 러셀이 대단한 거는 빌 러셀이라는 존재가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레드 어박 감독이 사임을 한 다음에 감독 자리를 맡을 사람이 사실 애매했어요. 그래서 빌 러셀 네가 해라. 그래서 선수 겸 감독으로 이 흑인 감독으로는 4대 메이저 사상 처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승을 시킨 것도 자기가 뛰면서 우승했으니까 당연히 최초겠죠. 그러니까 역사에 남을 만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죠. 자, 빌 러셀 다음이 체인버린 같은 경우에는 이 선수도 역시 바꾼 룰들이 많죠. 페인트 존이 아까 조지 마이칸이 2배 늘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걸 지금 NBA 보면 조금 더 늘렸잖아요. 그 늘린 선수가 바로 윌트 체인버린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투를 던질 때 앞으로 나가면 안 돼요. 던진 다음에 림에 맞을 때까지. 왜냐? 윌트 체인버린 그 룰이 없으면은 레이업을 넣습니다.
자유투를. 던지고서 바로 네, 그냥 레이업을 넣어버려요. 거기에서 심지어 그냥 덩크도 할 수 있었어요. 근데 레이업으로. 그러니까 그걸 막지 않으면은 상대 팀들이 그러니까 괴물이죠. 그런 룰이 있고요. 또 백보드 넘겨서 엘리옵을 못해요. 베이스라인 패턴 때 백보드를 넘겨서 이렇게 넘어오는 걸 잡을 수 있는 유일한 선수는 윌트 체인벌린이거든요. 그게 처음에 가이 로저스라는 그 가드가 그런 걸 많이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금지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룰들을 바꾼 선수죠. 그리고 오펜시브 골텐딩, 아까 디펜시브 골텐딩은 조지 마이클이었죠. 오펜시브 골텐딩은 윌트 체인벌린 때문에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만한 슛을 다 공중에 잡아서 자기 걸로 득점을 해버리니까 그것도 없애기 위해서 만들었죠. 그 윌트 체인벌린이 또 바꾼 룰 중에 바꾸었다고 하긴 또 그럴 수 있는데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NBA 직행한 선수가 제일 처음 드래프트 받은 선수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스펜서 헤이우드라는 선수 아닌가요? 윌트 체인벌린입니다. 고등학교를 마치고 이미 필라델피아 시절에 필라델피아의 모든 선수를 고등학교 때 다 물리쳤어요. 그래서 당시 네드 아이리시라는 구단주는 윌트 체인벌린을 꼭 데리고 오고 싶었죠. 근데 당시 규정상 대학을 졸업해야만 NBA 들어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깨를 쓴 게 우리는 고등학교 때 지명을 해놓고 얘는 대학 갔다 온 다음에 우리가 쓰겠다. 그래서 지명을 먼저 해버립니다. 그때는 지역 연구 드래프트라는 게 있었거든요. 필라델피아 출신이기 때문에 필라델피아에서 지명을 해버렸어요. 캔사스 대학을 나왔거든요. 원래는 대학 위주의 대학을 캔사스 나왔으면 캔사스에 있는 구단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드래프트에 나와야 되는데 필라델피아가 미리 선정을 해놨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입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 때문에 뭐 규정이 이상하게 바뀐 사례가 있는 거죠. 사실 지금 말씀하신 일화들은 저도 이제 NBA 잡지라든지 뭐 이런 거에서 많이 봐가지고 이 선수만큼은 그 옛날 선수들 거의 관심 안 가지는데도 유튜브에 올라오자마자 봤어요. 너무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신체 스펙이나 이제 이 선수 육상 기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뭐 사자인지 푸마인지 뭐 원펀치로 뭐 했다는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공을 뭐 찌그러뜨려서 뭐 못 쓰게 만들었다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경기를 직접 보면은 뭐 한 50점 넣는 동안 덩크를 한 15개 하는 줄 알았어요. 좀 얌전한 페이드웨이 샷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진짜 대실망하고 다시는 옛날 경기를 보지 않았거든요. 그래갖고 비주얼에 그 제가 상상했던 비주얼과 너무 달라서 좀 많이 아쉬웠던 기억이 있는데 그 중계화면에 남아있지 않던 시절에 체인벌린은 또 어땠는지 혹시 뭐 전해지는 일화나 이런 게 있을까요? 처음에는 그 자유투를 고등학교 때는 한 70% 이상 넣었어요. 75% 가까이 넣었어요. 레이업이 가능했으니까. 다 레이업을 넣지 않았는데 중요할 때마다 내가 반드시 넣어야 할 때는 레이업으로 넣었거든요. 그래서 75%를 넣다가 대학 때 한 60몇 퍼센트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이게 그게 금지가 되니까 심리적인 영향 때문에 더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자유투를 언더핸드, 투핸드로 던졌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놀리는 거죠. 볼품 없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존심이 세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던지고 그래서 커리어 내내 자유투가 계속 꼬꾸라지죠. 이 선수는 자존심이 강했어요. 그러니까 빌러셀은 자기가 윌트 체인벌린보다 떨어지는 걸 알기 때문에 자존심을 긁습니다. 다른 선수에게 내가 윌트 체인벌린에게는 30점을 줘도 다른 선수에게는 덜 준다 이런 작전을 빌러셀은 펼친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은 많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만약에 빌러셀에게는 레더아웃백이 있었기 때문에 11번의 우승을 한 거다. 만약에 윌트 체인벌린에게 레더아웃백이 있었으면 윌트 체인벌린이 11번 우승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실제로 레더아웃백이 빌러셀이 윌트 체인벌린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윌트 체인벌린과 경기 있을 때는 연습도 아예 못하게 하고 푹 쉬게 할 정도로 체인벌린을 막는 게 주 관심사였고요. 두 선수가 되게 또 친했어요. 친해가지고 서로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뭐 이런 사이였고 그러면서 사실 이제 밥 먹으면서 이제 살살 긁는 거죠. 너 내일 상대로 리바운드 30개 잡을 수 있겠냐? 뭐 이런 식으로. 거기에 윌트 체인벌린 좀 당한 측면이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윌트 체인벌린이 선수 뭐 동료복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지만 당시에는 팀이 8개밖에 없었기 때문에 윌트 체인벌린의 동료들도 다 훌륭한 선수들 많았어요. 뭐 할 구리어라던가 뭐 가이 로저스라던가 뭐 이런 선수들은 다 뭐 엄청난 선수들이고 명예 전당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보다는 좀 감독운이 없었다. 감독들이 엄청나게 바뀌어요. 왜냐하면 윌트 체인벌린이 마음에 안 들면은 구단주가 감독을 바꿔주니까. 그런 점이 좀 아쉬웠는데 샌프란시스코 워리어스로 가잖아요. 간 다음에 향수병 때문에 다시 돌아오죠. 필라델피아 76서스로 돌아와서 우승을 한번 하고요. LA 레이커스로 이적을 해서 72년도에 제리 웨스트와 함께 또 우승을 해서 통산 2번의 우승을 차지했고요.
3만 득점 이상을 기록한 최초의 선수고 3만 득점도 대단하지만 2만 리바운드를 기록한 3만 2만을 기록한 유일한 선수입니다. 네. 그리고 자판기 같아. 농구 자판기. 경기당 100점, 한 경기 55 리바운드, 한 시즌 평균 출전 시간 48.5분, 48분 뛰는 경기에 48.5 연장까지 다 뛴 거죠. 근데 그것도 일화가 있는 게 수비를 안 했어요. 아니 수비를 안 해도 그렇지. 야 진짜 무슨 진짜 자판기 같아. NBA 역사 자판기. 근데 이렇게 뭐 대단한 빅맨들도 있었지만 뭐 소리 소문 없이 기대를 받았으나 사라지는 선수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죠? 네, 그렇죠. 네, 그런 선수 있으면 좀 알려주세요. 뭐 가장 최근에는 그렉 오든이라는 선수가 사실 듀란트가 1픽이 될 거라는 기대를 아무도 안 할 정도로 사실 듀란트가 상은 다 휩쓸었음에도 많이 지금도 회자되는 것이 뭐 왼손만으로 팀을 결승에 올렸다거나 뭐 들어오자마자 뭐 데이비드 로빈슨처럼 활약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었고요. 그런데 본인도 이제 커리어를 계속 이어가지 못하고 또 마침 또 그 시대의 센터 영향력이 많이 축소되면서 오히려 약간 센터가 퇴보할 때 가장 실망스럽게 사라진 그런 사례로 나왔었고 예전 선수 중에서는 센터가 근데 기본적으로 버스트라 그럴까요? 그 망하는 선수들 좀 많이 나와요. 왜냐면은 옛날에 올로컨디라든지 센터는 저는 아까 투수랑 또 비슷하다 말씀드렸지만 제구력이 안 돼도 볼이 굉장히 빠르고 신체 조건이 너무 좋으면은 기대감에 진짜 뽑고 보잖아요. 그렇죠. 센터도 키가 너무 크고 몸이 너무 좋아요. 근데 운동 시작한 지 뭐 2년 3년 됐대. 그러면은 나중에 와서 이걸 개발하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이런 기대를 항상 하면서 센터는 정말 도박픽 이런 거에 항상 대상이 되고 가드는 약간 기량대로 평가를 받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래서 센터 버스트는 지금 열거하기는 제가 좀 생각이 잘 안 나는데 항상 매년 나오는 것 같고 제가 응원했던 팀은 시애틀 슈퍼소닉스는 3년 연속으로 7프 센터를 뽑았는데 다 망했어요. 게임을 거의 못 뛰었어요, 셋 다. 그래갖고 저는 그 7프 센터인데 프로젝트형이고 뭐 가능성이 높다. 뭐 농구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다 그러면 일단 경기부터 하는 버릇이 있고요. 전 신체 조건이 좀 안 좋아도 대학에서 좀 뭔가 하고 나온 선수들을 선호하고 약간 이렇게 군뱅이어도 뭔가 농구를 할 줄 아는 선수가 좋지. 저는 이제 뭐 무한한 가능성 뭐 이런 얘기가 너무너무 싫어요. 근데 또 구단 입장에서는 그것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 가능성을 못 뽑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 야구에서도 왜 좋은 빠른 공 던지는 저한 투수 뭐 지옥에서 데려온다 이랬는데 그랬다 지옥 간 팀도 꽤 많이 있잖아요. 많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가더라도 뽑아야 되잖아. 희소한 자원을 또 이제 포장해야 되고 뽑을 때 되면 또 좋은 것만 보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어떤 사람 심리 같기도 해요. 복권이지 뭐. 그렇죠. 복권이지. 복권 사는 느낌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관심 받고 들어오는 선수들이 왜 그렇게 소리 없이 사라지는 걸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지금 옛날 선수들 중에 몇 명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사라진 선수들. 모리스 스톡스라는 선수, 이 선수는 반드시 알아야 되는 선수예요. 왜냐하면은 트와이먼 스톡스라는 상이 있어요. 그 팀메이트 오브 디 이어라고 해가지고 그 동료를 발휘한 선수들에게 주는 상이거든요. 이 트와이먼 스톡스 상인데 거기에 스톡스가 모리스 스톡스라는 선수입니다. 이 선수는 그 1955년 드래프트 1라운드 2순위로 그 로체스터 로열스에 뽑혔는데요. 이 선수는 55년부터 58년까지 3시즌밖에 못 뛰었어요. 근데 남긴 게 엄청나요. 올스타 3회, 올 NBA 세컨드 팀이 3회. 근데 이게 흑인으로서 최초로 올 NBA 뽑힌 거예요. 당시 흑인이 차별받던 시대에 리바운드 왕도 하고 오자마자 그 리그에 임팩트를 남긴 선수죠. 신장은 2m 1cm인데 당시로서는 많이 나가는 105kg의 좋은 체중에 드리블 되고 패스 되고 슛 되고 운동력 갖추고. 근데 왜 3시즌만 뛰었어요? 참 불행한 게 마지막 시즌 때 플레이오프를 앞두고 미니애폴리스 레이커스와의 경기에서 블락을 시도하다가 범 미켈슨이라는 선수의 어깨를 타면서 머리가 먼저 끝에 떨어집니다. 당시는 의학이나 이런 게 발달 지금 보면은 그 우리가 말하는 그 뇌진탕 프로토콜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게 이 선수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 선수가 그래서 뇌를 다쳤어요. 뇌 혈관이 약간 찢어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몰랐던 거죠. 근데 플레이오프들을 뛰어요. 비행기를 탔습니다. 문제는 비행기를 타자는 거예요. 비행기를 타면 그 압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터져버렸죠. 뇌가 터져서 식물인간이 돼버렸습니다. 아이쿠. 네. 식물인간이 됐는데
로체스터에서 신시내티로 팀을 옮겼는데 신시내티에 남아 있어 이 선수 연고가 없지만 남아 있어야만이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죠 신시내티에서. 잭 트와이먼이라는 동료가 있었어요. 이 선수 역시 올스타에도 4번이나 뽑혔던 전설적인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사실 선수 시절엔 친하지 않았지만은 이 선수의 부인이 병원 간호를 맨날 해주고 돈도 대주고 이러면서 진짜 이 선수가 나중에는 눈 깜빡거리면서 말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그 알파벳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게까지 그 날 한데 도움을 준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트와이먼 스톡스 팀메이트 상을 주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선수를 얘기했는데 이 선수가 좀 아쉬운 게 로체스터 로열스가 신시내티 로열스로 옮겼잖아요. 이 선수가 만약에 좀만 더 버텼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스카 로버슨이랑 같이 뛰게 됩니다. 오스카 로버슨이 우승을 신시내티에 못한 게 좋은 센터가 없었기 때문이거든요. 오스카 로버슨만 들어오냐? 제리 루카스가 또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와이먼이랑 올스타 슈터가 있죠. 그리고 올스타 MVP를 탔던 에이드리안 스미스랑 또 슈터가 또 있어요. 같이 뛰었으면은 이게 빌러셀과 윌치 챔벌린과 경쟁할 만한 구도가 신시내티가 됐을 뻔했다. 라는 점에 굉장히 아쉽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명을 또 하면 이 선수는 몰라도 돼요. 알렉스 그로자라는 선수입니다. 이게 왜 이게 몰라도 된다면서? 안 좋은 쪽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네, 이 선수도 단 2시즌 뛰었어요. 네. 근데 이 선수가 49년도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뽑혔는데 단 2시즌만 뛴 이유는 나 차차 설명하고요. 들어오자마자 NBA 퍼스트팀에 뽑힙니다. 오. 당시 MVP가 없었어요. 퍼스트팀에 뽑혔어요. 2m 1cm의 센터인데. 근데 들어오기 전에도 켄터키 대학을 2연패로 이끌입니다. 켄터키 대학을 2연패로 이끌었다는 건 그게 역사상 두 번째 NCAA 역사상 두 번째 2연패거든요. 그리고 그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 땄다고요. 그 선수가 인디애나폴리스라는 팀에 제치에 뽑혔는데 제치라는 팀이 없어지면서 인디애나폴리스 올림피언스라는 팀이 새로 창단하고 거기에 입단하자마자 20득점 10리바운드를 기록하면서 리그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센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시즌에도 역시 NBA 퍼스트팀에 뽑혀요. 그러니까 엄청난 선수였던 거죠. 근데 이 2시즌만 뛴 이유가 뭐냐? 대학 시절에 승부 조작이 걸립니다. 이놈의 새끼가 아주 그냥. 네. 모든 스포츠 블랙삭스 스캔들 이후에 모든 리그는 승부 조작에 가담한 선수는 영구 제명입니다. 이 선수도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선수였는데 50년대 농구를 바꿀 수 있는 선수였는데 단 2시즌 만에 사라졌다. 그러니까 몰라도 됩니다. 이 선수는. 네, 두 선수를 서기를 하고 싶네요. 이게 그냥 어느 분야든 물론 당연히 좋은 기량을 갖고 있어야 되지만 이게 내가 갖고 있는 기량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운이 좀 있어야 돼. 그리고 또 그 운이 있어야 돼. 아까 제가 조지 마이칸이 리그를 바꿔놓은 대단한 선수라고 하는데 이 선수 대학 라이벌이 한 명 있어요. 네. 밥 컬랜드라고 이 선수 역시 명예의 전당에 오른 선수인데 이 선수는 조지 마이칸보다 더 컸습니다. 미국 농구 역사상 최초의 세븐푸터라고 불리는데요. 실제로 맨발 신장이 6피트 11인치 4분의 3, 그러니까 2m 12cm였어요. 근데 이 선수는 세븐푸터라는 게 불리는 게 싫어서 6피트 11인치라고 기록을 했는데 NCAA 역사상 아까 그 알렉스 그로자가 켄터키 대학을 2연패 낸 게 두 번째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가 바로 이 선수입니다. 오클라호마 농대, 현재는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인데 이 팀을 2연패로 이끈 선수예요. 당시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NIT보다 NCAA 토너먼트가 위상이 낮았어요. 근데 이벤트 경기로 드폴 대학과 오클라호마 농대가 붙습니다. 여기서 조지 마이칸을 꺾었어요. 기록과 팀 승리로. 근데 이 선수가 NBA에 안 들어온 이유는 당시 NBA가 주는 연봉이 많지 않았고 결국 실업팀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올림픽을 2번 나가서 올림픽 금메달을 따고 농구 역사에 어떻게 보면 NBA는 없지만은 명예의 전당에 들만한 엄청난 선수였던 거죠. 만약 이 선수가 들어왔으면은 또 NBA가 판도가 달라졌을 수도 있는 거죠. 금메달을 따면서 연금 받는 걸 선택했네. 실업팀에 가서 실업팀에서 뛰는 거였죠. 돈 받고 취직도 연금 받고. 아까 최 의원께서 이제 빅맨 옛날 이렇게 쭉 가다가 체인벌린 얘기까지 하다가 이제 좀 끊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그 이후에 물론 이제 사라진 안타까운 선수 얘기도 잠시 언급했지만 그 이후에 계보를 좀 간단 명료히 쫙. 70년대 초반까지 체인벌린 뛰었잖아요. 네. 체인벌린과 대결했던 센터 카림 압둘자바. 할 수 없고요. 그리고 카림 압둘자바뿐 아니라 윌리스 리드 그리고 윌치 체인벌린은 그 NBA 역사상 신인으로서 MVP를 탄 단 2명입니다. 그 나머지 하나가 바로 웨스 언셀드. 웨스 언셀드도 1978년도 워싱턴 블리츠를 우승으로 이끄는 센터인데 역시 70년대 초반에 데뷔를 하거든요. 이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브 코엔스 보스턴 셀틱스 2번 우승으로 이끌었던 데이브 코엔스도 있겠고요. 뭐 네이스 서먼드 뭐 이런 75인에 들었던 센터들이 계속 나오고 80년대로 가면 이제 모세스 말론, 뭐 로버트 페리시 뭐 이런 센터들이 나오게 되고 그리고 흔히 말하는 4대 센터 올라주원. 패트릭 유잉, 하킴 올라주원, 샤킬 오닐, 데이비 로빈슨이 이제 80년대 90년대를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네, 충분합니다. 그 위에 또 누구 없어요? 무텀보. 무텀보나 뭐 모닝 같은 선수도 중 4대 센터들과 겨뤘었죠. 네. 그리고 뭐 좋아하시는 드와이트 하워드가 바통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야오밍이 잠깐 네. 야오밍.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아쉬운 선수가 레이커스에 있었던 이제 하워드가 레이커스로 오면서 반대급부로 트레이드 됐던 저 갑자기 이름이 앤드류 바이넘? 앤드류 바이넘. 앤드류 바이넘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왜 아쉬워요? 그때 당시에 앤드류 바이넘 굉장히 괜찮은 센터였거든요. 뭐 득점력도 어느 정도 있고 뭐 수비도 좀 할 줄 알고 리바운드 잘 잡고 근데 결국에는 항상 개인적으로 막 사고를 치고 다니다 보니까 이제 빨리 사라졌죠. 네. 그래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그 두 분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벤 월라스라는 선수가 그 계보에 들어갈 수 있나? 수비형 센터라고 치면은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네. 진짜 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선수라고. 벤 월라스. 저는 넣고 싶은 게 메타에 끼친 영향이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 앞으로 나와서 이제 빅맨이 뛰면서 가드 드라이브 막아내는 수비를 베너러스만큼 역동적으로 한 선수가 현재 디그린 정도? 그 기동성 좋고 거칠면서 이렇게 뭔가 외모부터가 이렇게 나는 센터라고 외치는 듯한 네, 그 약간 로망이 있어서 베너러스 꼭 넣고 싶습니다. 그래도 수비왕 4번 탔거든요. 네, 벤 월라스도. 너무 좋아했던 선수였어요. 저도 엄청 좋아했던 선수라서. 그러니까 지금 메타의 수비가 통할 수 있는. 네, 블리츠도 너무 잘할 거고요. 스위치에도 뭐 원래 가드 막던 선수라서 문제 없고 뭐 드라비아 뭐 할 필요가 없죠. 너무 잘 뛰니까. 2m 안 되는 4명이 모여서 빅맨 얘기하려니까 어지럽네. 사실 뭐 이게 적지 않은 시간에 그 NBA 역사인데 빅맨 얘기를 저희가 이렇게 사실 나름 뭐 녹화 시간에 비해서는 좀 길게 했다고 하지만 아직 할 얘기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들이 갖고 있는 기록들도 있고 그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또 시간 봐서 또 한번 그때 잘근잘근 씹어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빅맨 얘기까지 했어요. 오늘 벌써 6번째 시간이죠? 그죠? 네. 힘들다. 하고 싶은 얘기 있어? 아니요,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당 떨어졌어? 네, 많이 힘듭니다. 형질님. 제가 뭐 잠시 게스트로 나왔지만 내가 볼 때 잠시 게스트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70년대 센터 남아 있어. 남아 있어. 제가 반이나 함께했다는 거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지금 저희 6화잖아요. 6화. 제가 반이나 했거든요. 그렇죠. 오케이, 좋아요. 재현. 좋습니다. 오늘 그냥 쭉 진짜 자판기야. 근데 너무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니야. 재밌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 못한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나중에 최영길 쇼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6번째 시간 느 바베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